저녁 8시 여덟 평의 조그마한 이 공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자, 오늘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의상에서부터 봄이 와 있네, 그냥. 그러네요. 네, 우리 안으로 와 있어요. 여기 그냥 진짜 꽃이 펴 있어요. 맞아요. 네, 꽃놀이 하러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벚꽃 계열, 네, 전 개나리. 개나리 계열, 나뭇잎, 피터팬. 꽃은 안 했죠. 근데 피터팬이랑 약간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그래요? 네, 약간 이 프로그램에서 피터팬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철이 안 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피터팬 하시고. 되게 칭찬인지 아닌지 되게 애매한데. 별로 탐탁지 아,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특급 칭찬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오렌지는 약간 튤립. 오, 튤립 맞아요. 튤립. 아, 튤립 아름답죠? 출입 하니까 그 우리 올해 출입 축제 가고 싶은데. 맞아요. 오늘 갈 수 있을까요? 가고 싶은데. 올해는 뭐 마스크 끼고, 예, 근데 뭐 축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꽃놀이를 마스크 쓰고 가야 돼. 예, 용인의 그 봄 대표적인 축제죠. 예, 에버 거기서 하는. 맞아요. 예. 저는 그 매주 많은 것들을 진짜 배워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학교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식이 점점 풍부해지고 지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프로가 참 좋습니다. 저도요. 예.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맞아요. 과학하면 짜증나, 막 이랬는데 맞아요. 저도 과포자였거든요. 지금 너무 재밌어.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재밌는 강의를 듣고 있을 줄이야. 그래서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예진 알바 4월 19일이 무슨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는데. 네. 네. 살짝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살짝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좀 가물가물한데 이건 꼭 나와야 되죠. 과거에 우리가 기념했던 과학의 날. 네.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 오. 이제 오. 이게 1935년에 있었던 이쪽에서부터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쪽에서부터 과학데이 행사 포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학과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네, 과학데이 행사 포스터인데 보시면은 1935년 그 4월 19일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 날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 날이 바로 오늘의 주제와 연결되는 찰스 다윈의 서거일이에요. 찰스 다윈 1882년 4월 19일에 돌아가셨는데 당시로서 뭔가 이렇게 기념할 만한 날을 이제 잡고 싶었는데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과학계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이었기 때문에 약간 혁명적인 이론일 그쵸. 수도 있겠죠. 예, 이분의 그 서거일을 기념히 삼아서 이날을 과학의 날로 만들어서 이런 행사들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표어가 되게 좀 뭉클한데요. 과학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다. 한 개의 시험관은 전 세계를 뒤집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당시 멋있다. 우리가 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힘이 없다. 그럼 힘을 기르려면 뭘 해야 될까?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도 좋지만 알아야 되고 기술을 가져야 되고 과학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져서 사실 이게 1930년대 하나의 민족운동이었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건 3년밖에 못해요. 바로 탄압을 받아 사라지거든요. 눈에 가시였겠죠. 그렇죠. 가만히 청독국제에서는. 여들 리가 없죠. 네, 그래서 네, 네. 그 이후로 사라졌는데 그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이바지하셨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흥미로운 게 네. 진짜 30년대 아니에요. 근데 네. 뭐 과학의 날도 아니고 과학데이라고 네. 굳이 영어를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흥미롭네. 여기만 한글이요. 다 한자로. 그러니까요. 네, 재밌습니다. 네. 지금은 21일이 과학의 날인 네, 거죠? 그래서 4월 19일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네. 4월 21일이 마침 비슷한 시기에 과학기술처 창립 기념일이라서 네. 그날을 4월 21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4월은 과학의 달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9일 찰스 다윈을 기리는 날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평가받는 진화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알아보고 평가하고 많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최고의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한 손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자 신경인류학자인 박한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일단은 소개해드리면서 프로필만 딱 봐도 이분이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오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소개 잠깐만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진화인류학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고 또 학생도 가르치고 또 글도 쓰고 신경인류학자라고 저를 부르고 이제 소개하는 박한선입니다. 아니 근데 신경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좀 낯선 학문일 것 같거든요. 이게 신경학인 건지 인류학인 건지 어떤 학문인가요? 맞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인간의 마음, 이게 이제 긴 진화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처럼 빚어졌고 또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공시적, 통시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학문이 신경인류학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벌써 좋을 것 얘기를 같은데. 하신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군요. 오늘도 약간 좀 힘들어질 것 같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진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철학적인 질문을 또 하나 하게 돼요.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굉장히 철학적이죠.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세 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뭐 알고 싶어요. 유전자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달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존기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들은 이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품을 다음 세대로 더 잘 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존기계다.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학자들한테는 가장 잘 알려진 개념들인 거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달걀이 그렇죠. 먼저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뭐 달걀이 어디선가 뚝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네. 누가 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는 박사님은?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닭이 먼저. 달걀은 알 안에 들어있는 닭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다 닭이에요. 네. 그죠. 알에 들어있는 닭을 달걀이라고 하고 알 밖을 나온 애를 닭이라고 하니까 근데 닭이죠. 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게 참. 이게 오늘 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뭐 닭이 똑같이, 먼저다? 네, 유전자가 먼저니까. 네. 그리고 달걀은 닭이나 알이니까. 네. 그렇죠. 사실 순환 논리잖아요. 계속해서. 맞아요. 네. 오늘 이 안에서도 얘기가 계속 좀 충돌하고 있고 돌고 있는데 외진 알바는 닭이에요, 알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신앙이 있다 보니까 창조주가 뭔가 생물을 만드셨을 때 알을 만드시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생물이 이제 어떤 자기의 자손들을 달걀로 낳는 거죠. 닭이 먼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론적인 네. 접근했을 때 네, 네. 닭이 먼저다. 네. 저는 집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진화론 얘기하면서 약간 충돌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 같긴 한데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생명체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진화론과 창조론이 가장 대표적으로 맞서는 그 이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조론 쪽으로는 아예 그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네. 물리학자들한테 빅뱅 이론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빅뱅 이론 받아들이시니까 우주를 신이 만들었다고 믿으세요라고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생물학자들한테만 물어봐요. 그죠?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하나는 과학인 거고 하나는 종교인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과 종교는 체계가 달라요. 종교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게 진실이고 진리인데 네네. 과학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눈에 능력이 보여야 완전 하고. 달라요. 맞아요. 다르고 공존할 수 있는데 꼭 자꾸 싸워요.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거든요. 조혜진 씨는 길 가다가 네. 그 시계나 뭐 핸드폰이 떨어져 있으면 네.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잠시만요. 길에서 시계를 봤어요. 네네, 시계가 떨어져 떨어져 있어요. 있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이걸 설계했을까? 스위스에서 만든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복잡한 기계를 보면 누군가 설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물은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생물을 설계한 지적인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창조론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찰스 다윈은
그러한 설계자를 제외하고도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복잡한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리처드 돈키스는 이에 대해서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킨스가 자신의 책 중에 하나가 눈먼 시계공이죠. 맞아요. 그런 시계공이 네네.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계공은 눈먼 시계공이어서 처음부터 이것을 다 조정해서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죠. 조혜진 씨 얘기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이걸 설계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게 맞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주장이 가장 위대한 과학적 아이디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과학이 재밌네요. 네. 그렇게 상식하고 잘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아니 뭐 이거 사람같이 복잡한 이런 생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고, 예, 창조로는 이제 과학이 아닌 거죠. 그건. 상식이 마음은 편한데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창조는 말 그대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건 원래 믿음이라는 건 믿기 힘든 걸 믿어야 믿음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창조로는 말 그대로 믿음인 거고, 네, 이제 진화로는 과학인 거죠. 찰스 다윈이 1882년에 사망을 했는데 찰스 다윈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뭐 어디 있다고 듣긴 했는데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네. 찰스 다윈의 비석 그리고 그 밑에 찰스 다윈의 이제 유해가 있습니다. 안장되어 있어요. 네. 성공회의 가장 핵심적인 성당에서 찰스 다윈이 이제 거기 무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지 같은 곳.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이 뭐 서로 막 이렇게 배격하고 싸운다면 있을 법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아주 먼 곳에 있어야죠. 성공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자연 선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생물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이게 이제 저희가 오순절파, 축자주의적인 기독교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이제 생각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많은 교파에서는 진화론도 세상이 창조될 수 있는 하나의 과학적인 방법일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뭐 서로 막 싸우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초의 생명체는 뭐였을까요? 이제 루카라고 합니다, 저희가. 루카. 이제 약자를 써서 이제 라스트 유니버설 커먼 앤세스터 이제 이걸 앞자를만 따서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몰라요. 최초의 생명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실험을 좀 해보기는 했어요. 이 초기 지구의 환경에서 뭐 번개도 치고 또 뭐 다양한 화학물질들도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아마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신 적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실험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최초의 생물들이 나타났을 거고 그런 아주 원시적인 최초의 생물들이 서로 이 원시적인 유전물질을 서로 교환하면서 점점점 복잡한 형태를 가진 생물로 진화했을 거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저처럼 생긴 이런 고등생물이 딱 나타난 거는 아니고요. 네. 아주 단순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생물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런 유기물이 점점점 생물이 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논란이 많았다면서요? 논란이 많았죠. 찰스 다윈은 그래서 자신의 이 진화적 이 주장들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했어요. 그래서 18년 넘게 이 진화 이론에 대해서 혼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그로 항해기도 쓰고 따개비 연구 관련된 책도 쓰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좀 유명해졌는데요. 이 진화 이론에 대해서는 발표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이 이론을 이야기했을 때 당시 이제 영국의 교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었고,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찰스 다윈은 소위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이 진화 이론이 찰스 다윈이 좋아하지 않던 이 이제 소위 노동자 계층한테 이 노동자들이 이 현재 사회 질서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저 이론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뀝니다.
이 알프레드 월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찰스 다윈이 주장한 것과 비슷한 주장을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 찰스 다윈한테 보내요. 워낙 유명한 이제 이미 유명해진 학자니까 제 주장이 어떤가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찰스 다윈이 깜짝 놀랐죠. 쓰러질 뻔했어요. 아니 내가 진짜 그동안 연구하고 그랬겠네. 있던 거를 20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막 이거 어떡하지 막 물어봅니다. 내가 먼저 생각한 건데 제가 먼저 논문을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해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린네 학회가 영국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 찰스 다윈의 그동안 연구했던 논문을 먼저 발표하고 그 바로 다음에 이 알프레드 월리스의 논문을 이어서 발표해요. 옛날에 학회는요 정말 진짜 그냥 이렇게 낭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걸 먼저 발표를 했으니까 진화 이론을 처음 발표한 사람으로 이제 크레딧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급하게 막 정리를 해서 종이의 기원 1판을 내고요. 1판이 단 하루 만에 1250부가 매진이 돼요. 저도 책을 써봤지만 1250부 팔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어려운 책이 하루 만에. 그래서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다양한 이제 충돌들이 있었는데 찰스 다윈의 진화 이론은 너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점점점 영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힐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된 겁니다. 사실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반박도 엄청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실험도 되게 많았는데 그럼 진화가 되려면 진화를 추동하는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직까지 유전하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윈은 이걸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뭐가 내려가서 이전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닿게 된 건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다윈이 생각한 개념은 재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재밀. 재밀이 뭐냐면 온몸에 뭔가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당시에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뭐가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려갈 수 있는 건 생식세포밖에 없는데 생식세포는 다른 세포들이랑 독립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밀이라는 것이 온몸에 퍼져 있다가 그게 생식세포로 모여서 그것이 후손으로 넘어간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부모의 것들이 섞여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 실험이 바이스맨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요. 그럼 자기가 이걸 한번 실험해보겠다. 쥐를 가지고 좀 잔인한 실험인데요. 쥐의 꼬리를 계속 잘라요. 왜냐하면 쥐의 꼬리를 자르면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꼬리에 있는 재밀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을 하면 꼬리 없는 쥐가 태어나야 되는데 22번을 반복을 했는데도 뭐 계속 쥐는 꼬리가 있게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도 되게 많이 당하고요. 그다음에 잘 알려졌듯이 당신의 조상은 뭐 원숭이입니까? 어머니 쪽이 원숭이입니까? 아버지 쪽이 원숭이입니까? 이런 모욕도 당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이겨내고 지금은 이제 하나의 정설로 자리 잡았는데 많은 분들이 진화론 하고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가설 아니에요? 그냥 이론으로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 무지하게 많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 진화론을 믿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과학이에요. 실제로 진화는 일어나고 있는 과학이고 팩트. 예, 이거를 믿지 않아 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진화는 일어나니까. 네. 내가 중력 이론을 안 믿는다고 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마찬가지로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화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 진화론을 얘기할 때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요즘 아이들 속눈썹이 좀 길어지고 있다. 맞아요. 네, 미세먼지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근데 이게 뭐 2, 3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뭐 그냥 이건 썰이겠죠. 찾아봤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화라는 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어난 돌연변이가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으면 그때 이제 그 진화가 되는 거, 생물이 변화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각도 때문이라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애들은 얼굴이 골격이 성인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이 더 잘 보인대요. 더 길어 보이기도 하고 아주 몇 년 전에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아토피 혹은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자꾸 눈을 비빈대요. 비비면서 이게 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논문이 있긴 한데 이게 이렇게 대규모 연구가 아니라서 그렇게 믿을 만한 연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아이들이 태어나면 식인종들이 많이 있던 시절에 뭐 자기 아이를 뭐 먹을 게 없으면 뭐 잡아먹고 이런 아주 원시 사회에서 근데 아이들이 귀엽게 보여서 안 잡아먹히려고 눈썹을 이렇게 길렀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저기 유아의 귀여움은요 실제로 네.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실제 도움이 된다. 속눈썹이 아니라 근데 유아 속눈썹도 자체가 그거의 가진 일부분이라고 그 뭐. 귀여움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현우 씨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볼드윈 효과라 그래요. 네. 혹시 알고선 얘기하신 걸까요? 네. 뭘 안다고 하고 넘어가죠. 네. 뭐 그걸 누가 몰라. 다 알지. 예. 처음부터 노래를 잘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노래도 하면서 점점점 실력이 올라갔을 겁니다. 네, 조금씩 향상은 되더라고요. 네, 원래 잘하셨을 거예요. 원래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변하고 싶었지만 재수없게 보일까 봐. 네. 맞아요.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제 능력 중에 상당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 즉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좋아지는 변화 양상 자체가 진화의 결과다라고 하는 게 이 볼드윈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불어오고 많아가지고 눈썹이 길어진다. 이건 이상하죠.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눈썹이 길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눈썹이 짧게, 이렇게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그건 또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정말 속눈썹이 길어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기전 메커니즘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영화 워터월드에 보면 이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기면서 맞아.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뭐 아가미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진화라는 게 정말 오랜 시간에 의해서 조금씩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아주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갑자기 물에 잠긴다고 아가미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랬으면 고래도 다가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진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찰스 다윈의 주장은 점진적 진화예요. 네, 이현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변화한다. 그런데 소수지만 일부 학자들은 도약적 진화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느닷없이 이전에 없던 진화적 결과가 팍 하고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년, 2년, 1시간, 2시간 만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수십만 년이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의 진화가 나타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워터월드가 되면 아가미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 전혀 없다는 건 전혀 없는데 0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미세한 가능성. 도약적 진화가 일어난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 드물고요. 저보고 돈을 걸라고 하면 물속에 물놀이를 많이 한다고 아가미가 생긴다는 쪽엔 돈을 걸지는 않겠습니다. 그 도약적 사례를 하면 예를 들어보시면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이제 예를 들면 그 대부분 유전자 교환이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가 지금까지 총 5번의 멸종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멸종을 하면은 최대 96%의 생물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진화적 특징을 가진 녀석이 기존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경쟁해서 지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에서는 갑자기 지배적인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큰 멸종이 일어날 때마다 갑자기 이전에 또 없던 새로운 생물들이 짠짠짠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약 20만 년 사이에 지금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들이 다 나타났어요. 뭐 물고기도 나타나고 뭐 균류도 나타나고 식물도 나타나고 그게 일반적인 진화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하죠.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약적인 진화라고 해서 한두 세대가 아니고, 아니고 10만 년, 20만 년, 20만 년. 그 정도면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그 너무 빠른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10만 공룡이 년. 멸종했다라고 할 때도 모든 공룡이 일시에 싹 죽은 게 아니고요. 몇 천 년, 몇만 년 사이에 두고 서서히 줄어들어서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공룡들은 자기들이 멸종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회에 가봐도요. 네. 진화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싸워요 아직도.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제 학자들이 진화론 가지고 논쟁을 하고 막 싸우는 게 진화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진화는 맞는데 어떻게 진화했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진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학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생명체는 모두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이 자연 선택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종들은 도태되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성질을 가진 종은 이제 후대로 자신의 성질을 그 전달하면서 생태계에 퍼지는 건데 우리 인간이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인간도 그런 진화의 그 대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진화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물원에 가서 침팬지 보면 아, 쟤는 언제 인간이 될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궁금해요,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침팬지는 이 중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정글에서 그 환경에 잘 적응을 한 거예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동부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서 잘 적응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한 겁니다. 각각의 환경에서 각각 진화한 거지. 침팬지는 아, 뭔가 좀 게으르거나 아니면 노력을 덜해서 인간만큼 진화하지 못해서 가서 우리가 혼내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사니까 인간이 안 됐지.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이제 생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이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더 많이 진화했고 앞으로 더 진화해서 뭐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요즘 어려운 말로 단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생물들은 모두 각각의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한 상태로 진화했고 그것에 뭐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거죠. 전 어렸을 때 진화를 배울 때 저희 이런 그 인류의 진화를 쭉 보면 맨 처음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오잖아요. 맞아요. 호모 하빌리스 나오고 네안데르탈이 나오고 할 때 그때는 그걸 단선적으로 쭉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진화하고 그게 다른 걸로 진화하고 해서 현생 인류로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종들이에요. 아, 그게 그래요? 가지를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호모사피를 진화한 게 아니라 둘은 다른 종이에요. 아니, 다른 저는 점점 그 종이었다가 한 종이 허리를 펴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인류의 그런 다양한 종 중에 다 멸종했는데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진화 이론을 처음 이제 쓴 책의 이름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거든요. 네네. 그 노예의 기원이 아니라 생물학적 종의 기원입니다. 네,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직 지금 깨달았어요. 아직 얘기를 하셔서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재 개그의 묘미죠. 네. 알려줘야지. 알려줘야지. 네. 이 종의 기원에는 그림이 딱 하나 나와요. 어떤 게 나오나요?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 찰스 다윈은 이 나뭇가지에서 이제 쭉 가지가 계속 나무가 커지면서 뻗어나가고 그 끝에는 잎사귀가 있잖아요. 그 각각의 잎사귀는 현생종을 말하고 그 현생종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멸종한 종들은 각각의 가지가 이제 잘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무에서 높은 데 있는 나무 잎사귀와 뭐 낮은 데 있는 잎사귀가 있는데 낮은 데 있는 잎사귀가 언젠가 높은 데 있는 잎사귀가 되기 위해서 진화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각각의 상황에서 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적응한 거고 이제 뭐 멸종하거나 사실 멸종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종으로 변화한 거죠. 지금의 종으로 변화한 이제 과거의 우리의 조상들, 뭐 다른 생물들의 조상들은 이미 이제 두꺼운 가지가 된 그 가지의 각각의 가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 비유가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걸 생명의 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팬지하고 인류는 한 700만 년 전에 갈라졌어요.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아. 네, 서로 갈라져 나와서 각각 최대한 진화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그쪽으로 가기로 네. 마음 먹은 그쪽으로 거구나. 간 거고, 우리 여기 우리는 살래. 이쪽으로 온 거고. 침팬지 쪽으로 갈게. 네. 그러니까 가지가 그렇게 갈라진 갈라진 거죠. 것뿐이지. 그러니까 가지도 이렇게 본류에서 뭐 작은 가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네. 갈라져 버린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천문학이 전공인데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자연사 박물관 관장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 네,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외운 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변이를 일단 해야 되는 거고 진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변이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냥 무작위적으로 어떤 변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적응은 뭐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히 이 상황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뭔가가 딱 맞으면 걔가 살아남는 거죠. 운이 좋은 애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뛰어난 게 살아남는다기보다는 돌연변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이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생겼을 돼 때 먼저. 아, 먼저.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변이가 먼저 되고. 생기고 네. 아. 그 변이 중에서 그게 첫 조건이구나. 네, 돌연변이가. 변이 중에서 우연히 적응을 하는 게 살아남는 거고. 변이는 저도 또 이현우도 또 이강환 교수님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변이에요. 네.
돌연 변이는 그런 변이가 없던 게 돌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돌연 나타난 변이 중에 일부가 적응적일 수 있어요. 조류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날개가 있지만 날지 않는 새들. 네네. 그런 애들은 왜 날개가 있는 걸까요? 뭐 타조, 네네. 닭, 뭐 이런 애들은 사실 하늘을 날진 않잖아요. 펭귄. 펭귄 뭐 이런 애들. 그거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지 못하는 새는 아마 새의 조상 중에서 날개가 처음에 아주 작은 날개가 나타난 애들은 날지 못했을 겁니다.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네들은 왜 날개를 가지게 됐을까요? 이거는 이제 굴절 적응이라고 저희가 해요. 네, 그래서 초기에 나타났던 날개는 비행을 위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깃털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타나면서 체온도 보존하고 이런 다른 기능 때문에 나타났다가 굴절이 일어난 거죠. 즉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펭귄이나 타조같이 날개가 없어지게 되면 어쩌면 그거는 다른 종이 될 수도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조류의 개념 중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걔들은 그 날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한 거잖아요. 저는 타조한테 한번 쫓겨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날개가 저렇게 있구나라고 느껴본 게 너무 위협적이더라고요. 얘가 막 날개를 펴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오는데. 그러니까 겁을 주는 것도 목적일 수도 있는 거죠. 하늘다람쥐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걔네들도 이렇게 막 딱 날면서 날개처럼 확 해갖고 직접 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낙하산의 그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뭐 옮겨 다니고 그것도 굉장히 좀 신기했던 정확합니다. 예. 아마 초기의 조류가 비행을 그런 식으로 했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뭐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 사이를 옮겨 다닐 때 조금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 우리는 이제 숲 밑을 걸어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나무 위에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나무 사이로 건너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새 같은 경우는 날기 위해서 앞발의 기능을 포기했거든요. 날개를 바꿨으니까. 근데 꼭 그런 식으로 안 날아도 돼요.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리 다 있는데 날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살아난 개체, 그런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살아남은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종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가장 최초에 이제 발견된 인류의 조상 레이몬드 다트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해부학 의사이자 또 인류학자가 우연히 하나 발견을 해요. 네. 사실 그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이 동물의 화석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5파운드인가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세핀 셀먼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화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비비의 화석이었어요. 진짜 가져오는구나.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동네 채석장이 있었죠. 그래서 채석장에 연락해서 뼈같이 생긴 건 다 나한테 가져와라. 채석장에서 화석을 담은 괴짝이 옵니다. 그리고 그걸 열었어요. 열어서 나온 게 바로 이 최초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의 화석입니다. 오스트랄로는 남쪽이란 뜻이고요. 피테쿠스는 원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사는 원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잘못 붙인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동쪽에 더 많이 살고요. 원숭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그 이름이 유명해서 지금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보자마자 딱 깨달았을까요? 그 화석을. 사실 이 레이몬드 다트는 평범한 의사는 아니었어요. 조금 반항적이고 좀 괴짜였어요. 네, 보통 이런 새로운 발견들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를 이제 네이처지라고 하는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레이몬드 다트의 지도 교수도 야, 얘가 또 사고 쳤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거는 원숭이 뼈인데 이거 사람 뼈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학자들은 인류의 조상은 아시아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주 오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류의 조상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찰스 다윈은 이미 자신의 책에서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입증이 된 순간이었죠.
근데 그 인류의 종 중에 유인왕이 있고 호미닌도 있고 네, 맞아요. 호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각각 네. 뭐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와, 네, 그 설명하려면 너무 자료를 복잡한데.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거 기억나시나요? 생물종 분류하는 거 정소, 과목, 강계. 네네네. 네, 그중에 요즘엔 역도 있거든요. 도메인이라고 역도 있는데 보면은 호모사피엔스는 종이에요. 이 보면 종. 그다음에 그 위에 호미닌 위에 호모라는 그 속이 있거든요. 네. 원래 이게 족이란 개념은 요 사이에 들어가서 사실은 좀 세부하게 하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트라이브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계층 나누는 그런 명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심팬지와 인간이 갈라진 이후에 인류의 조상을 다 합쳐서 우리가 호미닌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제 아파렌시스라는 녀석이 있어요. 네. 아파 지역에 있었던 그 녀석이 진화를 하면서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조상이니까 그 조상님이 진화해서 그분들. 네, 그분들이 진화해서 호모 하빌리스가 됩니다. 손 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호모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럼 이 호모 속에 속하는 종은 몇 개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 현재로 지금 하나. 현재 네, 지금 현재는 하나. 하나요. 바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호모 속에 속하는 단일종이에요. 예전에 많았어요. 맨날 말했죠. 네안데르탈린도 있고 뭐 저기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많았어요. 우리만 남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우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이런 네. 무생각으로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 수업의 시험을 보면 이제 한 문제 틀리는 거죠. 네. 어떤 종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어요. 이전에 멸종한 종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속에 일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유전자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몸에 약 2% 정도는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예요. 네네. 아마 조혜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다고 해요. 네. 네. 네안데르탈린이 없어진 게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랑 서로 만나서 이제 혼혈이 생기면서 서서히 이제 흡수된 것 같다, 동화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이 네안데르탈린 여성과 네. 우리의 호모사피엔스의 남성이 서로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낳을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반대는 아니었던 것 우리 같아요. 그 결과물인 거죠? 그게 이제 일부 있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보다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아주 이제 최신 연구자들은 이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 중에 일부가 인간한테 질병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아니 방금 유전자 분석을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2022년 2월에 인류 전체에 대한 족보가 나왔다고 해요. 나왔죠. 네. 10만 년 전 고대 인류부터 현생 인류까지의 유전체 샘플을 이제 분석을 해서 단일 유전체 족보를 만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을 해서 지금까지 총 2억 회 이상의 유전적 변이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거의 뭐 인류 족보 완성본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약 100년 전에 우리 그 인류학자들은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에서 옛날부터 진화했고 유럽인은 유럽에서 아시아인은 아시아에서 진화했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이제 다지역 기원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요. 왜냐하면 피부색도 다르고 그쵸.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주 일부 학자들은 아니야. 아프리카에서 모든 인류가 진화했어라고 믿었어요. 증거는 없었죠. 이제 유전자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유전자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르랴 우리의 조상은 모두 비교적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작은 집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또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인류에게 흡수되거나 숫자가 줄면서 점점 사라지거나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인류의 조상이 지금 5대양 6대주에 뭐 널리 퍼져 있는 인류의 공통 조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이게 10만 년 전 유전체 샘플을 분석을 한 건데 네네. 10만 년 전의 유전체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10만 년 전에 뭐 화석을 찾아서 그 유전체를 분석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유전자 중에서 이 자연 선택이 되지 않는 유전자가 있어요. 자연 선택이 되는 유전자는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건 조사하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들 중에서 조상을 추적하는데 이제 효과적인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네. AI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뭐 미토콘드리아에도 있고 뭐 핵 DNA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조사해서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비슷하네? 약간 먼데?
약간 더 먼데? 그리고 그거를 쭉 지도를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명의 나무처럼 가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올라가면 어디로 가나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쭉쭉쭉쭉 찾아가 보니까 약 한 2, 30만 년 전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 이 모든 게 다 시작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지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2부란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사를 해봤더니 쭉 올라가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항상 엄마에게서만 물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난자의 정자가 들어올 때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난자에게서만 이걸 모계로 쭉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다 보면 총 7명의 여성들의 모계도로 모아지더라라는 연구도 된다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가 좀 다시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는 그럼 뭔가요? 우리가 어떤 종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칼 린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이 자연의 체계라는 책에서 이 모든 생물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종, 속 이런 것들을 나눠요. 네. 그러면서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은 거네요. 호모 속에 속하는 사피엔스. 수많은 종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만 지금 있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네, 한번. 네. 개나 여우보다 더 가축화된 동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나 더 여우보다. 높은 수준으로. 친화력을 갖게 된 종이 하나 더 있어요. 고양이가 땡. 고양이는 친화력 없어요. 네, 고양이는 뭐 어느 날 그냥 가서 떠나버려요. 미련도 금붕어. 없이. 아닙니다. 소, 아니에요. 돼지. 돼지, 아닙니다. 닭. 아닙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네, 이걸 자기가축화 이론이라 그래요. 인간은 다른 인간의 가축이에요. 물론 가축이라는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해야만 살 수 있어요. 개가 인간한테 꼬리를 흔들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길들여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이걸 꼬리치죠. 허리가 없어서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좋은 말을 가축이라고 하니까 이 과학자들이 뭔가 근데 개처럼 행동한다, 가축이다. 과학자들의 이 언어 사용을 어떻게 순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진화에도 끝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끝. 그러니까 멸종. 뭐 이런 멸종이죠. 얘기죠. 그건. 멸종이 끝이지, 그렇죠? 뭐 살아있는 한 계속 어떤 형태로건 변해가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답이에요. 눈에 네. 보이진 않겠지만. 네, 완전한 의미에서의 멸종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호모사피엔스가 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아마 다른 형태의 또 생물로 변하긴 할 겁니다. 근데 가끔 뭐 이런 뭐 사이언스 채널 같은 데서 보면은 아주 오래 후에 그 미래 인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그 그림들을 보면 좀 흉측하거든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좀 않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진화를 이제 추동한 가장 강력한 힘은 그런 이제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더 사랑받고 이제 가축화되면서 길들여지고 또 이성한테 또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진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진화할지는 환경이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도 되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 정말 우리가 뭐 다 멸종을 하고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생존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 생존에 특화된 쪽으로 진화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생기고 멋지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선택이 되겠죠. 새로운 인류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여러 번 나타났으니 나타났으니까.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진화 얘기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뭐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뭐 수억 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사실은 알 수도 없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죠. 무슨 일이든. 어떻게 보면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아주 짧은 기간일 수 있는데 22세기에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또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한 게 있기는 있어요. 네. 바로 눈입니다. 그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근시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안경 끼면은 좀 튀어서 학교에서도 안경 끼면 맨날 지적당하고 그랬거든요. 야, 너 안경!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문제 나서 풀어보라고. 지금은 한국은요, 19세 이제 청소년의 90%가 근시가 있어요.
심각하네요. 그렇죠. 예. 겉으로 볼 때는 뭐 렌즈 끼니까 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눈 나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원시 시대 때 인류라면 눈이 나쁘다면 사냥도 못하고 채집도 못할 테니 이게 정말 생존에 불리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근시가 많을 수 있을까요? 이 환경 변화는요. 이 돌연변이를 통한 이런 점진적인 진화는 참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환경에 의해서 유연하게 바뀌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이걸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가소성을 가진 유전자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빨리 변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눈이 나빠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거든요. 안경을 써도 되고 또 뭐 사냥하거나 이럴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소위 신인류,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수도 있겠죠. 궁금하네요. 어떤 궁금하네요. 모습일지. 종은 안 달라집니다. 분명 저건 안 안경 썼을 달라지겠죠. 거예요. 안경 아니면 아예 내장을 하든가. 사랑니도 그래요. 사랑니 여기 나셨어요? 뺐어요 저는. 다 빼셨어요? 맞다가. 4개 빼셨어요? 네. 근데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3개 뺐다는 사람도 있고요. 가끔은 2개 뺐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사랑니가 있어요.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송곳니도 결치된 아이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턱이요. 인류는 점점 좀 작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의 얼굴처럼 바뀌어왔기 때문에 턱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턱이 많이 작아요. 그래서 이가 다 못 나요. 공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한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랑니의 일부가 없는 돌연변이가 빨리 퍼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진화 속도는 느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한 100년 전에는 치과가 많지 않았으니까 사랑니가 잘못 나면 크게 염증도 생기고 죽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수술하고 다 이제 치과가 빼니까 괜찮죠. 그러면은 선택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는 점점 적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턱은 더 작아지고 아마 우리는 더 귀여워질 겁니다. 실제 인류의 희망적인 치아가 적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전보다 치아가 많이 진짜 적어졌어요. 숫자가 줄었어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 오늘 박사님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뭐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진 것 같고 모르던 사실도 알게 된 것 같고 재밌네요. 진화냐 창조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생물이 창조될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 자체가 또 진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론자니까 진화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심지어 저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생물 시험 일부러 백지를 냈어요. 나는 창조론자니까 이거 답을 쓰지 않을 거야. 이거는 좀 잘못된 자세 같아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믿음도 물론 신앙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인 태도도 같이 양립할 수 있다. 찰스 다윈도 신학대를 졸업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사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 가지고 무익한 논쟁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앞서 오프닝 할 때 잠시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오늘 녹화하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맞서면서 누구 하나 약간 감정 상해가지고 우리 사이에서 그런 그림을 좀 원했거든요. 그걸 원하셨다고요? 약간 그런 누구랑 감정이 상하셨잖아요. 누구 하나 감정 상해가지고 나가고 약간 녹화 중단되고 이런 그림을 원했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주 격한 그런. 배틀! 예, 이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과학과 종교의 어떤 대립이 아니라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네요. 또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진화하니까 떠오르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장면.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아주 60년대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 오프닝 장면에 흐르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흐르는 곡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곡인데요. 그 장면이요. 이렇게 그 뼈를 든 어떤 유인원이 그 딱 뼈를 던집니다. 허공으로. 근데 그게 뼈가 어떤 그 아주 길쭉한 우주선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오늘 주제와 좀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서 그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작별을 해야겠네요.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해요. 네. 네.